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연속으로 뵙네요. 네, 자주 뵈니까 반갑습니다. 정겹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어제 사실은 좀 미리 포인트는 좀 점검을 한 바 있는데 그 미리 점검한 포인트에 입각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좀 이제 평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부터 좀 양 정상의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 이런 언급을 했고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공개된 모두 발언에 나왔던 두 정상의 포인트인데요. 네. 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상황이 그 발언들을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거든요. 예. 뭐 에이펙이 있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한 것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중 간의 그 무역 흑자가 1,700억 불이었어요. 어휴. 근데 윤석열 정부 때 뭐 3년도 안 된 그 기간 동안 적자가 334억 불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정반대. 예, 정반대가 되고 물론 이런 경제적인 구조적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국가 간 관계가 한두 번에 정상회담으로 풀리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들의 정상의 발언으로 뭐 특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 그제 발생되었던 베네수엘라의 사건, 뭐 사태라고 해야 할지, 그 건으로 해서 시진핑 주석에서의 올바른 편에 서서라는 발언이 우리에게 좀 더 도드라지게 들리는 거죠. 제가 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올바르다라는 표현을 두 번 썼거든요. 한 문장에서. 근데 이게 중국 언어 체계 혹은 중국 외교 체계에서 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올바르다. 사실 우리 민주 진영, 우리 서구 진영에서는 올바르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올바르다라는 것은 이걸 저걸 떠나서 가치 평가잖아요.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이죠. 근데 그 가치 판단을 상대국한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의 언어로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경의 국빈으로 초대한 후에 예.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역사의 편에 서야 됩니다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드라이하게 해석을 하면 전략적 선택을 압박하는 언어일 수도 있고, 네.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미국발 이런저런 압박과 패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결국 미중 경쟁, 국제 질서 전반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올바르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다른 선택을 하면 그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표현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역시 실리. 예, 그러니까 실리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출국 전에 CCTV를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냈지만 제 귀에 딱 들어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자율적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 그걸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복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좀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이걸 판단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정상회담, 특히 한중 간의 정상회담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성과를 크게 과장할 필요도 없고 폄훼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전 간의 한중 간의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공개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의전, 그리고 시진핑 주석 부부의 표정,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과도한 친밀한 연출도 없었고 불필요한 긴장도 없었고 그냥 담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관리 체계, 그래서 우리는 복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 판단은 완전한 복원 선언은 해놓고 실제로 이제 복원 경로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제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문구는 어떻게 이해를? 그거는 사실 원래 그랬어야 됐죠. 그래요? 원래 그래 왔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 남북 관계가 제로 상태이고
그렇죠. 그리고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정부가 표현하듯이 중국을 우리 편으로 견인을 해서 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이 관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다 보니 네. 한중 간의 소위 상식적인 메시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양국의 공동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메시지를 요번에 받아낸 것이고 네. 그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문화 콘텐츠 교류 그러니까 뭐 한한령과 직결되는 문제겠죠. 네. 관련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네. 점진적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갔던 문장 같아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한령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한령인데 그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그렇죠. 중국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의미는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풀자라는 조치가 나왔으므로 뭔가 가시적인 예. 뭐가 있을 거라고 예, 전망하세요. 뭐 이성락 실장의 브리핑을 보면 뭐 바둑하고 축구부터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둘 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풀어 나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 경로를 진입해서 네. 교류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민감 현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경제 협의에 안정적으로 작동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맥락 속에서 실제로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 듣던 왜 하필이면 중국 입장에 축구였을까요? 축구는 우리한테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이겨보고 싶어하는 공한죄가 것이니까. 아니고 공한죄. 그러니까요. 뭐 사실 뭐 우리로서는 뭐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별로 좋을 거 없잖아요. 아니, 뭐 바둑도 뭐 사실 여러 가지요. 네. 네. 그래요? 네. 서해 구조물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간다. 예, 이거는 뭐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표현은 법리, 주권, 군사적 문제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해 중간 수역이 어떻게 경계를 짓느냐의 문제이고 예. 또 우리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이런저런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서해 바다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차관급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체 안에 태워서 이제 협의하고 협상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걸 지난 3년 동안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 체계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민감 현안이 위기로 확장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위기 관리 체계가 들어섰다라고 그러니까 봐도 되겠죠.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서해 구조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서해 해역의 그 구획 문제를 논의한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서해 바다의 경계가 아직은 모호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근본 처방이죠. 그 중간 수역을 설정해 놨는데 거기다 이제 구조물을 여기저기다가 중국이 소위 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이거를 양국 정상의 의지에 담아냈고 그리고 차관급의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이제 출구를 향해서 서로가 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므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중 간에는 위기나 여러 안 좋은 점이 발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양국의 공감대가 표현이 된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또 사실은 그 피부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현중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한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면은 이 양국의 교류를 좀 증가시키는 거죠. 그게 아까 이제 점진적 예. 단계적 문화교류 그렇죠. 확대. 문화교류와 그다음에 이를테면 청소년 교류, 유학생 교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접점을 넓혀간다는 거 하나. 예. 두 번째는 결국 이 혐중이 됐든 뭐 혐한증이 됐든 간에 네. 경제 교류가 예. 여러 분야에서 예. 뭐 브리핑을 들어보니 패션, 콘텐츠 여러 가지가 분야가 있어서 소비재까지 그러면 더 확장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네. 부정적인 면은 결국은 양측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 혐중 혐한에 대해서 예. 각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그렇죠. 현중 정서를 만약에 조장한다면 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예. 사실 필요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핵잠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서로 문 닫고 무슨 말씀들을 나누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저는 그게 중요 사안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도 네.
첫 번째 국빈을 맞아놓고 상당히 아직 아. 진행되지도 않을 아, 그 민감 사안을 사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 또 자기네들의 관영 언론을 통해서 이미 자신들의 우려를 표방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15 등을 통해서 NPT 체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한민국을 좀 밀어내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자기 곁에 두고 호혜적인 관계로 관리하는 것,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확대하는 서로 간에 이 이익이 맞기 때문에 네. 지금 관리 체계가 된 거고 우리는 완전 복원 선언을 했지만 이제 복원의 경로로 들어가서 이것을 비가역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이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만 여쭙게 창의적 방안이라는 지금 용어가 나왔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 그간에 예. 상황을 보면 남북 간의 대화가 있었다면 예. 그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의 의도, 북한의 의도를 서로 전달해 준다든지. 네네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북으로 하여금 대화에 혹은 남한에 대한 이런저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행위를 좀 취해달라는 예.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공동선언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예. 또 중국이 공감을 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창의의 뜻이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그럼 좀 총평을 하자면 한중 관계가 어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전면적 회복의 단계로 다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실타래가 얽힌 거를 예. 에이펙 때 그리고 이번에 북경 때 예. 한 땀 이제 풀어가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선언을 했으니 예.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예. 이제 2026년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근데 진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진핑 주석의 표정을 보면 정말 포커페이스의 전형. 맞죠? 근데 평소 포커페이스.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시진핑 주석을 언제였죠? 7년 전에 근저에서 보고 또 그 전에도 봤는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포커페이스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표정을 어제 많이 읽어서 어제?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두 내외 분이 이를테면 셀카를 찍는 장면 등등에서 보면 그 선물할 때 샤오미를 그러니까 그런 면들 음. 그러니까 양 정상 간의 친근감을 표하는 이런저런 연출이 있었지만 예. 전반적인 톤은 저는 이렇게 담백했다고 봐요. 근데 스타일이 네. 그 카메라가 막 돌아가는 공식 테이블 말고 예를 들어 만찬장 같은 건 보통 이제 그 공개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때요? 말씀을 좀 자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물론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런저런 합을 보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잘 듣고 많이 이야기하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청취자분들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대할 때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의 주석을 대할 때 좀 느낌이 달라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대할 때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 트럼프가.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에게도. 그러니까 트럼프에게도. 그렇지만 시 주석에게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합을 이루는. 그게 왜냐하면 서로 의제가 정해져 있고 사전 의제를 조율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서로 조율된 상태에서 일종의 합주하듯이 하는 건데.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안정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는 좀 뭐라 그럴까요? 불안정보다는 좀 다이나믹하다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시간이 얼마 안 되면 짧게 네. 지금 그 마두로 부부 생포 이후에 미국에서 뭐 다음 타깃 이야기가 나고 쿠바, 콜롬비아 뭐 심지어 그러게 그린란드까지 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아는 미국은 끝난 거죠. 두 번째는 소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그야말로 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이웃 국가이기도 하고 주권 국가이기도 하고. 근데 왜 콜롬비아를 쳐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린란드는 어느 정도 자치권은 있습니다만 덴마크의 영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러면 그거 강제로 병합을 하려고 하려면 또 군사력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예. 그러면 그 우리 예전에 알았던 제국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그러면 제국 시대를 다시 도래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트럼프는 영구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맞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려고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축출 이후에 결국은 운영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2,800만 명 중에 한 700만 명이 지금 해외로 나갔단 말이에요. 야권은 약하고 그러니까 대치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부통령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세계적인 소위 세계 경찰이 아니고 그렇다고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 소위 서반구 방송에서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기 구역 이 족보기에서 쓰는 그 나로 시작하는 그걸 지키는 무력을 쓰겠다.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닌 거죠. 하나만 더. 네. 그 마두로 생포에 그 자극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도선을 좀 약간 조정할 여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우리의 자의적 판단인 것 같고요. 그냥 희망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상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지?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길 바라고요. 그럼요. 근데 좀 더 불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예, 예. 무력을 저렇게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또 그 반미 세력과의 더 강력한 연대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엊그제 쏘아올린 미사일 발사가 결국은 다 설명해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나의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오히려 그리고 사변적인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이라고 얘기했으니 사변적 사건이란 북한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중대한 사건이 그렇죠. 발생한 것인데 그것은 베네수엘라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그러니까 말씀. 더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세가 2026년도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종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